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곳에 가본 적 있으세요? 도시는 24시간 불빛이 없는 곳이 없지만 시골에 가면 불빛이 전혀 없는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어떨까요? 별은 잘 보이고 예쁘겠지만 당연히 무섭겠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겪는 무서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볼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가 잠시가 아닌 평생 지속된다면 상상만으로도 겁이 나고 두려울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아무런 소리까지 들을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지 아마 짐작하기도 어려운 일이겠죠.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인권운동가, 사회운동가 등 다방면으로 활동한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헬렌 켈러 평전입니다. 어린 시절에 위인전으로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개 우리가 읽었던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면서 장애를 극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할 헬렌 켈러 평전은 어린 시절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가 대학 생활을 하고 사랑에 빠지고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등 그녀 일생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소개하여 헬렌 켈러가 장애를 이겨낸 기적의 소녀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와 고집으로 학업을 마치고 1960년대 후반 노년기까지도 사회운동에 활발히 참여한 사회운동가였음을 알려줍니다. 헬렌 켈러 평전은 두 번에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책이요,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1장 곱비 풀린 망아지 시절, 6장 떼쟁이 소녀 길들이기의 일부와 7장 일취월장하는 헬렌 켈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헬렌 켈러 평전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엘라베마의 터스컨비아에서 1880년 6월 27일에 태어난 헬렌 켈러는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아이는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없었다. 아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된 채 오직 자기 자신에만 갇혀 있었다. 아이가 알았던 병은 뇌막염이 분명했다. 태어난 지 19달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결국 아이는 살아남았고 고열은 물러갔으며 부모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케이트 켈러는 헬렌의 두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딸이 병에서 나은 뒤 처음으로 다시 목욕시키면서 알아챘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안과 병원에 가보았다. 어머니는 딸이 영원히 앞을 볼 수 없으리란 사실을 확실히 알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헬렌이 귀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의 귀에다 대고 고함을 질러봐도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아이들이 세상을 알기 시작하는 나이에 벌써 아프기 오래전에 뛰어다닐 줄 알았던 헬렌은 느닷없이 다시 어머니의 품에 착 달라붙게 되었다. 아이에게 닫혀있던 세계가 다시 나중에 열릴 수 있게 된 것은 어쩌면 그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 더듬거리고 킁킁거리며 방 안을 돌아다니고 나중에는 집과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헬렌은 잠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 마구 발버둥을 쳤다. 이렇게 해서만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나 저녁에 옷을 벗을 때를 막론하고 발버둥을 치고 때를 썼으며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나 하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미쳐 날뛰었다.
그 아이는 자기를 방해하는 것이면 뭐든지 덤벼들어 밀치며 그것에 부딪혔다. 이렇게 해서 헬렌 때문에 집안에 남아나는 물건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나중에 그녀는 당시를 회상하며 자신이 그때 거칠고 파괴적인 한 마리 짐승이었노라고 말했다. 그래도 그 아이를 벌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아이는 화가 날 때도 빈 곳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그 아이의 이러한 생떼는 먹혀들지 않았다. 언젠가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처럼 신호를 보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이나 손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아이는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언제나 이들의 입술에 손을 갖다 대며 만져보곤 했다. 그리고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마다 다시금 제정신을 잃고 발버둥을 치며 미쳐 날뛰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자신만 제외하고 집안의 모든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헬렌 켈러는 이런저런 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집을 향해 굴러 들어오는 마차의 바퀴 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애니가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 진동을 느낀 것이다. 켈러는 애니에게 달려가서 그녀의 얼굴과 옷을 만지고는 여행 가방을 낚아챈 뒤 열어보려 했다. 가방이 잘 열리지 않자 열쇠 구멍을 손으로 더듬으며 애니를 향해 열쇠를 돌리는 듯한 신용을 했다. 그러고는 가방을 가리켰다. 아이 어머니는 가방을 가만히 놓아두어야 한다고 타이르면서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분노를 터뜨렸다. 애니는 자신의 시계를 가지고 그 아이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렸다. 그러자 마음이 누그러진 아이는 애니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 2층에 있는 애니의 방으로 갔다.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에 애니는 홉킨스 부인에게 상세한 편지를 쓰고 헬렌과의 첫 만남이 어떠했는지를 서술했다. 이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헬렌이 나중에 자신의 전기를 썼을 때 앤 설리번이 자기 집에 온 날을 가리켜 자신의 영혼의 생일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내가 7번째 생일을 맞기 3주 전인 1887년 3월 3일이었다. 나는 발소리가 가까워진 것을 느꼈다. 나는 어머니 발소리라 생각하고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를 잡고 있던 어떤 사람이 나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자신의 두 팔에 꼭 껴안는 것이었다. 곰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녀의 해방은 다름 아닌 이 안기는 행위로부터 시작되었음이 분명했다. 그 첫날이나 나중에도 자신을 안는 행위에 자신이 격렬하게 저항한 기억이 더 이상 나지 않았다. 기억력이 비상한 그녀에게 그런 기억은 없었다. 애니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에게 언어도 말도 이미지도 음도 없었던 탓일지도 모른다. 헬렌은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치견이나 나침판도 없이 안개 자욱한 바다를 표류하는 한 척의 배에 비유했다. 회상해보면 그녀에게는 배를 댈 곳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헬렌은 이 점을 잘 의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기를 이런 말로 시작한다. 나의 첫인상을 정리해보면 참된 것이나 꾸며진 것이 서로 혼동할 정도로 비슷해 보인다는 사실이 내게 의식된다. 어른이 되었지만 나는 아이 특유의 상상력으로 이러한 경험을 서술하는 것이다. 내가 돌이 되던 때 느낀 몇몇 인상은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감옥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
애니의 가슴을 짓누르던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셈이었다. 아이는 지적 장애아가 아니었고 보기 흉하게 생기지도 않았다. 나는 창백하고 섬세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분명 로라 브리즈먼을 학교에 받아들일 때의 인상을 쓴 하우 박사의 기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헬렌은 창백하지도 섬세하지도 않았다. 그 아이는 몸집이 크고 튼튼하며 혈색이 좋다. 아이의 행동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 같다. 아이의 얼굴은 무엇라고 묘사하기 어렵다. 그 아이는 지적으로 보이지만 표정이 없어서 영혼이나 그 무언가가 없어 보인다. 헬렌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는 애니를 도와주다가 인형을 발견하고 기뻐했다. 애니는 그녀의 손바닥에 천천히 인형이라는 단어를 적어 주었다. 헬렌은 손가락의 움직임을 따라했다. 그것은 그녀 마음에 드는 새로운 놀이 같았다. 그런 다음 애니는 인형이라는 단어를 또 한 번 적어주고 되돌려줄 생각으로 그녀에게서 인형을 빼앗았다. 하지만 헬렌은 이에 대해서는 알 턱이 없었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곤 이름도 목소리도 나이도 내력도 없으며 단지 특정한 냄새와 특정한 감촉만을 지닌 이 인물이 자기에게서 인형을 빼앗았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런데 헬렌은 벌써 발을 동동 구르고 미쳐 날뛰며 인형을 마구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애니는 인형을 꼭 붙잡고 있었다. 헬렌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들에 익숙해져 있었다. 유일하게 자기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사람은 이복 오빠 제임스 뿐이었다. 그 외에는 헬렌의 행동을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보모는 그녀가 마구 때려도 그냥 참고 있었고 그녀의 손을 꽉 잡지도 않았다. 헬렌은 이따금 며칠 동안이나 머리도 빗지 않고 돌아다닐 때도 있었다. 애니는 아이의 뜻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헬렌은 인형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 대신 애니는 손가락으로 철자를 만들도록 했다. 헬렌은 억지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둘은 앞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싸움 가운데 첫 번째 싸움을 이런 식으로 치렀다. 헬렌은 때리며 발버둥을 쳤다. 애니는 헬렌을 억지로 걸상에 앉히고는 그 아이가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꽉 붙잡고 있었다. 이때 그 아이에게는 억지로 해선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는 부엌으로 내려가서 케이크 한 조각을 달라고 했다. 헬렌은 케이크 냄새를 맡고 그것을 집으려고 했다. 애니는 헬렌의 손바닥에 CAKE라는 단어를 적어 주었다. 애니가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한 헬렌은 서둘러 손가락 움직임을 흉내냈다. 애니가 자기에게 케이크를 주자 헬렌은 인형처럼 케이크를 다시 뺏길까봐 겁났는지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먹어 치워버렸다. 로라 브리즈먼이 예쁜 옷을 지어준 그 인형은 헬렌이 분노를 터뜨리며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곧 산산조각이 났다. 그 인형은 도기로 만들어져 깨지기 쉬웠다. 헬렌은 아마 이런 사실을 알았던 모양이다. 헬렌 때문에 집에 온전하게 남아나는 게 없을 정도였다. 물건들을 내동댕이 치는 것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었고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물건이 바닥에 산산조각이 난 것을 알게 되면 아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나중에 헬렌이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자신이 말을 못해서 파괴적인 유령으로 느낀 감정을 남의 불행을 보고 고소해하는 마음이라 불렀다. 청교도 지역인 뉴 잉글랜드에서 통상적인 교육을 받은 로라와는 달리 그녀는 하나님이 다시 자신을 사랑할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성질이 못됐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말이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에는 장차 자신을 해방시켜줄 선생님과 벌인 전투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생겨난 선생님 앤 설리번 메이시라는 책에서는 헬렌 켈러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앤 설리번의 이야기가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 단어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헬렌의 성질이 못됐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앤 설리번은 아이를 비난하는 일을 포기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사실을 간단히 잊어버릴 수 있었다. 애니는 그 아이와 숱하게 싸우고 벌주고 구석에 내몰고 침대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애니는 그 아이에게 죄책감이 들게 하지는 못했다. 애니는 조건을 내걸고 아이를 사랑하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 버릇없는 눈먼 아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에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말을 잘 듣기를 요구했지 굴종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헬렌은 애니가 도착하고 며칠 지난 후 마구 싸우다가 애니의 이빨을 부러뜨려 버렸다. 애니는 단단히 화가 났다. 헬렌은 아직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결국 용서를 받았다. 그녀는 화가 난다고 더 이상 빈 곳으로 달아나지 않았다. 켈러시 부부, 제임스, 심프슨, 그리고 애니가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다. 애니는 배가 고팠지만 거의 먹을 수 없었다. 헬렌이 전날 부러뜨린 이는 그녀의 송곳니였다. 헬렌은 식탁 주위를 돌아다니며 손가락으로 마음에 드는 접시를 낚아챈다. 그녀는 늘 이런 식이지만 가족은 그녀가 행패를 부릴까봐 두려워서 그냥 참고 있는다. 쟁반에 담아 여러 사람에게 돌리는 음식도 헬렌은 손가락으로 휘젓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는다. 헬렌이 애니에게 다가와 그녀의 접시를 더듬으며 만지기 시작하자 애니는 아이의 손을 뿌리친다. 헬렌은 놀라 주춤하다가 즉시 다시 손을 내뻗는다. 애니는 한 달에 25달러를 받는 자리를 잃을 각오를 하고 돌연 힘껏 손을 뿌리친다. 결국 일어날 일이 벌어지고야 만다. 헬렌은 미쳐 날뛰기 시작한다. 가족은 식당을 떠나는데 아마 애니가 그런 부탁을 한 모양이다. 애니는 문으로 가서 문고리를 걸어 잠근다. 그런 다음 다시 자리에 앉아 억지로 계속 식사를 한다. 헬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몸을 던지고는 닥치는 대로 치고받으며 애니의 의자를 잡아당기려 한다. 애니는 의자를 꽉 붙잡은 채 계속 그 위에 앉아 있는다. 마침내 헬렌은 일어나더니 주위를 더듬거린다. 애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는 모양이다. 애니는 소피아 홉킨스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 나는 식사하고 있음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내 접시를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 애는 나를 꼬집었어요. 나는 그 아이가 나를 꼬집을 때마다 따귀를 때렸어요. 그런 다음 그 아이는 식탁 주위를 돌아다니더니 나 말고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몇 분 후에 그 아이는 제자리로 가서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아이가 바닥에 던진 숟가락을 그녀에게 주었어요. 나는 그 아이를 의자로부터 끌어당겨서는 숟가락을 집어들라고 시켰어요. 마침내 나는 다시 그 아이를 의자에 앉힌 다음 그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고 그것으로 음식을 먹게 했어요. 잠시 후 그 아이는 순순히 말을 들으며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냅킨을 접으려고 하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한바탕 소동을 벌였답니다. 그 아이는 식사를 한 후 냅킨을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문으로 달려갔어요.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알자 다시 발버둥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난 후에야 냅킨이 접혔어요. 그런 다음 나는 그 아이가 따스한 햇볕이 비치는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나는 계단에 올라가서는 파김치가 된 몸을 내 침대에 던졌어요. 앤 설리번이 보스턴에서 기차에 오른 지 약 일주일이 흘렀다. 그 전에 앤은 반년 동안 헬렌을 어떻게 가르치고 다룰 것인지 준비를 했다. 이제 그녀는 소피아 홉킨스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연구하고 계획하고 과제를 준비합니다. 실제 행동에 옮기려고 보니 우리가 열성적으로 따랐던 제도가 상황에 맞지 않음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우리 내부에 있는 무언가 타고난 능력을 알고 믿으며 행동에 옮기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헬렌의 부모, 두 오빠, 심지어 하인과 하녀들조차 눈멀고 귀먹은 헬렌이 식당에서 고래고래 비명 지르는 소리를 복잡한 심정으로 들었을 거라 상상할 수 있다. 애니는 자신의 방에서 실컷 울고 나서 켈러 부인과 대화를 가졌다. 그녀는 대화를 나누면서 헬렌에게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결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거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집에서는 그게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 자기가 그녀와 단둘이 지내는 게 제일 좋겠다는 것이다. 케이트 켈러는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애니는 헬렌의 집에 온 지 일주일 후에 켈러가의 본체가 있는 아이비그린 부근의 별채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그녀는 헬렌 말고도 심부름하고 불을 지펴줄 흑인 소년 한 명을 데리고 갔다. 부모는 헬렌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헬렌과 마차 드라이브를 한 다음 자기 집과는 시설이 다른 별채로 데리고 갔다. 그곳은 헬렌이 태어나 처음 몇 년간 보낸 곳이었다. 헬렌의 아버지는 남북전쟁이 끝난 후 그 집을 짓게 하고 케이트와 결혼하고서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처음에 그 아이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길길이 날뛰며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서는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자기에게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잠잘 시간이 되자 조용히 옷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옆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자 다시 침대에 눕지 않으려고 마구 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봐 은근히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눕도록 계속 다그쳤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제대로 한판 붙은 셈이었지요. 나는 지금껏 그렇게 힘세고 끈질긴 아이는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둘 중 다행히도 내가 좀 더 힘과 고집이 세었어요. 마침내 나는 그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로 덮어주는데 성공했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침대 끄트머리에 몸을 돌돌 말고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헬렌은 눈에 띄게 고분고분해졌지만 집에 가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몇 번이고 문에 다가가서는 마치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러듯이 가끔 자신의 뺨을 갖다 대고는 슬픈 듯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전보다 더 자주 인형을 가지고 놀았고 나와는 도무지 상종하려 들지 않았어요.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아침에 헬렌의 아버지는 창을 통해 아이가 잠옷바람으로 바닥에 앉아있는 참담한 모습을 지켜보았다. 헬렌은 잠에서 깨어나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옷을 입으려 하지 않았으며 애니가 건네주는 옷가지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애니는 옷을 입어야 아침을 줄 거라고 그녀에게 분명히 밝혔다. 10시에도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사촌 레일라 집에 나타나서 그 양키 소녀를 보스턴으로 막 돌려보낼 참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아버지 아서 켈러가 자신의 여사촌 말을 따르지 않고 애니를 집에서 내보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헬렌 켈러는 분명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아이는 몇 번이나 사진을 찍으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얼굴에 모나리자 같은 미소를 짓는 우아한 젊은 여자로 결코 성장해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앤 설리번이 한계를 설정하면서 그녀에게 준 발판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죽는 날까지 자기 자신의 벽에 갇혀 살았을 것이다. 아서 켈러의 여사촌은 좀 더 기다려보라고 그를 설득했다. 애니와 헬렌은 별채에 머물러 있었다. 헬렌은 예와 아니요라는 게 있음을 배웠고 고개를 끄덕이면 예가 되고 가로저으면 아니요가 된다는 것을 배웠다. 이는 추위와 더위 또는 고통이나 안락함과 같은 명백한 사실이다. 헬렌은 애니가 자신의 적이 아니며 자신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감지했음이 틀림없다. 어쩌면 둘이 서로 맞수임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 다 힘이 세고 포기할 줄 모르며 고집세고 제멋대로이며 다루기 어렵다는 사실에서 말이다. 헬렌과 흑인 소년과 10일 동안 함께 지낸 후에 앤 설리번은 소피아 홉킨스 부인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 내 가슴은 기쁨에 넘쳐 환호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보름 전에 떼쟁이 소녀가 순한 아이로 변했답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그 아이는 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명랑하고 행복한 얼굴로 붉은 양모로 된 기다란 끈을 엮고 있어요. 이젠 내가 입맞춤을 해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특히 기분이 좋을 때는 내 품에 1, 2분 동안 안겨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상냥한 태도에 응답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커다란 발걸음이 옮겨졌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 난폭한 소녀는 순종이라는 첫 번째 가르침을 배웠고 순순히 이러한 굴레를 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게는 아이의 영혼에서 꿈틀대기 시작하는 뛰어난 지적 능력에 방향을 잡아주고 형태를 부여하는 즐거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헬렌의 아버지는 하루에 2번 아침에 사무실에 갈 때와 저녁에 퇴근할 때 그곳을 둘러보았다. 한 번은 헬렌이 데리고 놀기를 좋아하던 세터종 암캐인 벨을 데리고 왔다. 헬렌은 막 인형을 목욕시키는 중이라서 처음에는 그 개가 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보통 그 아이는 조그만 발소리만 나도 감지하고 부근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2 팔을 뻗지요. 벨은 헬렌이 자신을 알아차리도록 하는데 관심이 없는 듯 했어요. 나는 조그만 여주인이 이따금 개를 꽤 거칠게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헬렌이 인형을 세숫대야에 떨어뜨려 놓고 방 안을 더듬더듬 돌아다니며 코로 냄새 맡기 시작하면 그 개는 채 30초도 방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켈러 대위가 서서 지켜보았던 창의 부근에 웅크리고 있는 개와 부딪혔습니다. 그 아이는 개의 존재를 알아차린 게 분명했습니다. 그 아이는 개를 2 팔로 안고 가슴에 꼭 끌어안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헬렌은 개를 옆에 앉히고는 개의 발톱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신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가 자신의 손가락을 가지고 인형이라는 철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헬렌이 개에게 철자를 가르쳐 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앤 설리번이 켈런의 집에 왔을 때 헬렌은 약 60가지의 신호를 익히고 있었다.
달걀이 먹고 싶을 때는 주먹을 손바닥에 댔고 빵을 먹고 싶을 때는 자르고 버터 바르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 여동생을 표현할 때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빠는 신용을 했다. 이제 헬렌은 언어에 순응하는 손가락 문자라는 다른 기호를 갖게 되었지만 언어의 존재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에서 감지한 손가락의 움직임을 그냥 모방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한 움직임들이 이러한 순서에 따라 바늘을 의미하거나 열쇠나 모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다. 가끔 애니는 헬렌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흑인 소년 퍼시와 함께 가르쳤다. 하지만 헬렌은 나중에 기술했듯이 자신의 손가락을 원숭이처럼 모방하며 움직였을 뿐 모든 삶을 붙잡을 수 있는 모든 물건과 붙잡을 수 없는 모든 것에도 이름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래도 그녀는 손가락 문자를 쉽고도 빠르게 배워나갔고 벌써 명칭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기 힘으로 알려고 한 최초의 2가지 신호는 눈과 손가락에 대한 신호였다. 그녀가 무언가에 대한 명칭을 알고 싶을 때는 그것을 가리키며 애니의 손바닥을 쓰다듬었다. 바야흐로 그녀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흔들다리를 건너려는 참이었다. 그녀는 좀 더 차분해졌고 먹는 음식의 양도 더 줄어들었다. 아버지는 딸이 향수를 앓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딸을 집으로 데려오자고 주장했다. 그녀와 조금 더 단둘이 있고 싶었지만 애니는 이러한 상황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돌아온 후에 애니는 별채에서 보낸 2주일이 무척 유익했으며 이젠 아이가 가족에게 손가락 문자를 가르쳐주기 시작한다고 소피아 홉킨스에게 썼다. 다시 집에 돌아온 후에도 헬렌은 계속 애니의 방에서 잤고 계속 애니의 보살핌을 받았다. 부모가 헬렌의 말을 순순히 들어줄까봐 걱정된 애니는 집안이나 집 밖에서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헬렌을 가르치려 했다. 헬렌은 우유, 어머니, 아기에 대한 명칭을 배웠다. 그리고 처음 배운 동사들은 앉아있다, 서있다와 가다였다. 둘은 푸른 초목이 피어나는 바깥으로 많이 나갔다. 헬렌은 이를 느꼈고 향기를 맡았으며 꽃과 꽃봉오리를 더듬으며 만져보았다. 그녀는 인형을 땅에 심고는 그것이 곧 자기와 같은 크기로 자랄 거라고 신호로 설명했다. 젊은 처녀와 아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붙어 다녔다. 이들은 마구간의 말과 버새를 찾아갔고 뜰에 있는 칠면조에게 사료를 주었다. 또한 켈러데위의 사냥개와 함께 놀았고 아이비 그린에 사는 헬렌의 고모를 찾아가거나 인근 지역에 사는 친척들을 방문하기도 했다. 앤 설리번이 켈러의 집에 온 지 1달이 지나자 헬렌은 어느덧 20단어 이상을 알게 되었다. 헬렌은 나중에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깨달았다고 서술한다. 하지만 소피아 홉킨스에게 보내는 앤 설리번의 편지로 미루어 볼 때 그녀가 언어의 존재를 전격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아침 노을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진행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즉, 동틀역에는 사물들이 서서히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윤곽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미 얼마 지나지 않아 애니는 헬렌이 배워야 하는 말과 그 아이가 직접 질문한 말을 가르쳐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온종일 자신들이 한 모든 일을 그 아이 손바닥에 적어 주었다. 그리하여 헬렌은 알파벳의 철자들을 자신의 손바닥에 여러 번 전해지는 특정한 감촉으로 배우게 되었다. 잔과 마시다를 혼동하기는 했지만 그녀는 벌써 무언가를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무언가가 1887년 4월 5일 아침에 구체적인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헬렌은 세수하면서 물을 지칭하는 말을 알려고 한다.
애니는 헬렌의 손바닥에 물이라는 글자를 적어주고는 아침 식사 후에 새로운 단어의 도움으로 잔과 마시다의 차이를 헬렌에게 설명해 줄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물펌프로 가서 내가 펌프질하는 동안 헬렌에게 잔을 수도꼭지 밑에 대게 했어요.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나와 잔을 가득 채우자 비어있는 헬렌의 다른 손에 물이라는 단어를 적어 주었어요. 손바닥에 흘러넘치는 물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자마자 그 단어를 써주니까 그 아이는 화들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잔을 떨어뜨리고는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서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왔어요. 그 아이는 물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써보더군요. 그런 다음 바닥에 웅크리고 앉더니 땅바닥을 어떻게 부르는지 질문하고는 펌프와 격자 울타리를 가리켰어요. 그러고는 느닷없이 몸을 돌리더니 내 이름을 묻는 것이었어요. 나는 선생님이라고 적어 주었어요. 바로 이때 헬렌의 부모가 펌프가로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헬렌은 아기를 적고는 부모를 암시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헬렌은 무척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접하는 모든 대상을 칭하는 이름을 배우게 되어 몇 시간 만에 30개 정도의 새로운 어휘를 익히게 되었답니다. 이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헬렌 켈러는 자신의 첫 번째 저서인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쓴다. 그 속에서 그녀는 물펌프에서 겪은 순간에 대해서도 쓰고 있다. 그녀는 펌프 주위를 휘감고 있는 인동덩굴 나무의 향기로 그것을 알아챘다. 갑자기 어슴푸레한 기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언어가 지닌 비밀이 느닷없이 궁금해졌다. 나는 지금 물이 저 놀랍고 서늘한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살아있는 단어는 내 영혼이 살아 숨쉬게 해주었고 빛과 희망, 기쁨을 가져다 주었으며 영혼의 질곡으로부터 영혼을 해방시켜 주었다. 나는 배우고 싶다는 욕망에 가득 차 물펌프를 떠났다. 모든 물건마다 죄다 이름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름마다 새로운 생각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물이 생명을 억누르느라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수십 년 후 선생님 앤 설리번 메이시라는 자신의 마지막 책에서 헬렌 켈러는 또 한 번 물펌프에서 겪은 기억을 떠올리고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간결하고도 꾸밈없이 사실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말을 덧붙인다. 서로를 헬렌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두 사람의 감동적인 관계가 물펌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헬렌은 자신이 스스로를 가둔 장벽 앞에서 미쳐 날뛰느라 자신을 소모할 필요가 없어졌다. 자신이 가둔 감옥문이 열린 것이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나의 삶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손가락으로 적는 단어가 내 손에 닿으면 텅 빈 공간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날 저녁 헬렌은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 애니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는 입맞춤을 했다. 애니는 소피아 홉킨스에게 이렇게 편지 썼다.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만 심장이 터져 버릴 것만 같았어요. 헬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연결해주는 언어라는 다리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 아이는 목표를 가지게 되고 그 아이의 생각들은 하나의 방향을 얻게 된다. 사물들의 이름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아이가 파악하는 최초의 단어들이
자신에게는 눈을 녹이기 시작하는 최초의 따스한 햇살처럼 여겨진다. 헬렌은 배우고 애니는 써준다. 새가 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헬렌에게는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손과 손의 마술이 필요하다. 나중에 그 아이는 앤 설리번의 말들이 그 아이의 손에 조그만 운석처럼 미끄러져 내렸다고 기억할 것이다. 그 아이는 자신이 설 자리를 찾았고 거기에 속함으로써 전체의 일부분이 된다. 물펌프에서 무가 사라져 버렸다. 그로부터 닷새 후 애니는 소피아 홉킨스에게 이렇게 편지 쓴다. 헬렌은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어요. 이제 그 아이는 모든 사물의 이름을 알려고 해요. 밖으로 나갈 때마다 집에서 배우지 못한 명칭을 집요하게 물어봐요. 어떤 단어를 알자마자 그것에 대한 무언의 표시나 손동작을 그만두어요. 그 아이는 새로운 단어를 습득하는 것을 대단히 즐거워해요. 아이의 표정이 하루가 다르게 풍부해지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 헬렌은 개별적인 단어를 통해 전체 문장을 표현한다. 손동작으로 하는 우유는 우유를 좀 더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묻는 듯한 눈초리로 어머니 하면 어머니 어디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가다는 난 나가고 싶어요 라는 뜻이랍니다. 하지만 내가 그 아이의 손에 나에게 빵을 좀 주렴 하고 적어주면 나에게 빵을 건네줘요. 우리가 산책하려고 하니 네 모자를 가져오렴 하고 말하면 즉각 이 말에 따릅니다. 모자와 산책하다 라는 두 단어는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낮에 문장 전체가 여러 번 반복되면 점차 그것이 뇌리에 새겨져 헬렌은 서서히 그것을 사용할 겁니다. 다시 한번 앤 설리번은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규칙적이고 방법론적인 수업을 포기하고 아기의 귀에 대고 말하듯이 헬렌의 손바닥에 문장 전체를 말하기로 결심했다. 태어난 지 15개월 된 헬렌의 여사촌이 있었다. 그 아이를 보고 앤 설리번은 로라 브리즈먼의 선생님과는 다른 방법을 쓸 생각을 했다. 아직 말할 줄은 몰랐지만 그 아이가 이미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애니는 목격한 것이다.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었고 성인들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던 애니는 그 어린 소녀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를 받아들이고 반응한다는 사실을 관찰하면서 지켜보았다. 문장 전체에서 알아듣는 단어가 한 개밖에 없을지라도 말이다. 그 아이는 나머지 단어를 서로 아귀를 맞춰 서서히 가능한 모든 단어를 배워나갔다. 그리하여 헬렌 켈러도 맥락과 관련 짓는 법과 맥락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면서 거의 설명할 수 없는 단어들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었다. 헬렌은 정상적인 아이처럼 거의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가르쳐 줄 때마다 그 아이는 한 단계씩 도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보통 바깥에 있었고 무언가를 했어요. 그 아이는 자기에게 필요한 듯이 말을 배웠어요. 그 아이는 행동이 필요한 단어를 배우면 잘 까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용구를 배웠고 또는 심지어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 중요할 때는 단어만큼이나 수월하게 문장을 익혔어요. 학교 수업 내용에 따라 헬렌을 가르치지 않으면서부터 사실상 그 아이가 좀 더 빨리 배운다는 사실을 앤 설리번은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애니는 그녀를 시험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아이가 수업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생님이 드리는 시간은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난 확신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이가 자신의 능력껏 배우고 뿌려진 씨는 시간이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앤 설리번은 일평생 자신의 교양이 부족함을 부끄러워했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어쩌면 이론적인 체계에 짓눌리지 않고 이론으로 왜곡되지 않은 이러한 시각이야말로 자신의 이념을 발전시키고 실행에 옮기게 한 원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헬렌을 난폭하게 벌주었고 그 아이를 구석에 세우고 침대로 몰아넣거나 또는 그 아이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또한 애니는 헬렌에게 자신의 혼신의 힘을 쏟았으며 자신이 주어야 하는 것은 뭐든지 아낌없이 주었다. 펌프가에서 그 일이 있고 한 달 후에 그녀는 소피아 홉킨스에게 이렇게 편지 쓴다. 나는 머리를 짜내 생각해낸 모든 교육 체계를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볼 때 그것은 모든 아이가 백치이며 생각을 가르쳐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구축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스스로에게 맡겨두면 아이는 더 많이 더 잘 생각할 겁니다. 아이는 둥근 탁자에 앉아있고 선생님은 나무 토막으로 벽돌을 쌓게 읊어대는 대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오가게 하고 실제적인 사물을 만지게 하며 스스로의 사고력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수업은 아이의 머리에 인위적인 연상들을 가득 쑤셔 넣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상을 갖게 될 때에야 비로소 다시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어른 모습의 애니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린이가 함께 들어 있었다. 모두 일찍 잠자리에 드는 켈러의 집에서 애니는 헬렌의 인형을 팔에 안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밤을 보냈다. 그녀는 나중에 자신의 전기 작가에게 일평생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헬렌보다 14살 많았고 스승이었고 헬렌의 교사이자 해방자였지만 또한 헬렌과 나무타기를 즐겨한 어린아이이기도 했다. 어떤 점에서 보면 헬렌과 그녀는 함께 커가는 어린 아이들이었다. 헬렌과 함께 즐겁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안 선생님 자신이 동화의 나라에 빠져든 느낌을 받았다. 거기서는 어린 시절에 알지 못했던 창조적인 놀이의 재능이 자신에게 주어졌다. 헬렌이 언어를 발견하거나 또는 재발견한 뒤에 애니는 점점 더 그녀의 일부분, 그녀의 귀와 눈이 되었다. 애니는 두 사람을 위해 보기 시작했고 헬렌을 위해 같이 보았다. 애니는 소피아 홉킨스에게 이렇게 편지 쓴다. 나는 이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어 눈에 별로 띄지 않는 모든 것을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녀는 갇혀있다 풀려난 사람의 눈으로 보았다. 애니와 헬렌은 둘 다 어떤 세상을 공동으로 발견했다. 거기서는 모든 사물이 새로워 보였다. 애니는 처음 보는 것처럼 사물을 바라보며 본 것을 헬렌의 손바닥에 적어 주었다. 애니는 손에 쥐고 날개가 파닥이는 것을 느끼고 날개가 무엇이며 난다는 게 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헬렌에게 나비를 잡아 주었다. 또 애니는 병아리가 부리로 쪼고 막 나오는 달걀을 헬렌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 속에 조그만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는 이루 형언할 수 없어요. 이렇게 헬렌은 병아리며 달걀 껍질의 촉감이 어떠한지와 그것들의 이름이 어떠한지를 배웠다. 그리고 그런 직후 애니가 그 감촉을 느끼도록 꽥꽥거리는 새끼 돼지를 붙잡고 있자 헬렌은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아기 돼지는 껍질 속에서 자랐나요? 수많은 달걀 껍질은 어디에 있나요? 때는 봄이었다. 애니가 헬렌의 집에 와서 처음으로 맞이한 봄이었다. 애니는 흥분에 득달같이 계단을 뛰어 올라와서는 곧장 소피아 홉킨스에게 편지 썼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에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가 몇 번이고 개, 아기라는 철자를 적고는 순서대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그걸 빠는 것이었어요. 그때 어떤 개가 밀드레드를 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그렇지만 헬렌의 환한 얼굴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는 수 없이 나는 헬렌과 함께 아래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는 나를 헛간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한쪽 구석에 어떤 세터개 한 마리가 5마리의 귀여운 새끼들과 함께 누워 있는 것이었어요. 나는 헬렌에게 강아지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고는 젖을 빨고 있는 새끼들을 손으로 만져보게 했어요. 그 아이는 젖을 빠는 것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며 여러 번이나 엄마, 개와 아기라는 단어를 적어 보는 것이었어요. 헬렌은 강아지의 눈이 감겨 있음을 알아채고는 눈들, 감고 있다, 잠, 아님이라고 적었어요. 그녀는 이 말로 강아지가 사실 눈을 감고 있지만 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 아이는 순서대로 모든 강아지를 암시한 다음 5개의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 5이라는 단어를 가르쳤어요. 그런 다음 그 아이는 한 손가락을 공중에 치켜들고 아기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 아이가 자기 여동생 밀드레드를 말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한 아기와 5마리의 강아지들을 적어 주었어요. 그런 다음 그 아이는 한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들보다 유독 작은 것을 알아채고 작은이라고 적었어요. 나는 매우 작은이라고 적어 주었답니다. 그 아이는 매우라는 단어가 자신의 머릿속을 떠돌던 그 새로운 것을 지칭하는 말임을 즉각 알아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그 단어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했으니까요. 어떤 돌이 작았고 다른 돌은 매우 작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어린 여동생을 만지면서 아기는 작고 강아지는 매우 작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둘이 함께 체험한 하나의 모험적인 사건이었다. 헬렌은 언어를 발견한 당사자였고 애니는 언어를 발견하게 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했다. 헬렌은 단어를 새로 배울 때마다 많은 다른 단어들을 배우고 싶은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헬렌은 이렇게 단어를 찔끔찔끔 배우는 게 성에 차지 않아 많은 단어, 더 많은 단어를 요구했다. 자신의 마지막 책인 선생님 앤 설리번 메이시에서 그녀는 당시 단어에 대한 이러한 허기에 잡혀 있었음을 회상하고 있다. 젖을 빨려고 어머니 젖가슴을 찾는 젖먹이처럼 그녀는 자신의 허기를 진정시켜주는 선생님에게 이끌리는 느낌이었다. 선생님에게는 가르치는 것이 즐거움이자 충족이듯이 그녀에게는 배우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제자에게 감동받은 앤 설리번은 자신이 하는 일을 매일매일 더 재미있게 생각했다. 헬렌은 놀랄만한 아이이고 너무나 자발적이고 배우려는 의욕이 강합니다. 그 아이는 지금 약 300개의 단어와 많은 관용구를 알고 있어요. 이는 살아있는 정신의 깨어남이고 성장이자 최초의 미약한 활동을 목격하는 보기 드문 행운입니다. 로라 브리즈먼의 선생님과는 달리 앤 설리번은 종이와 연필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구괴자로서가 아니라 함께 가고 느끼며 주어지는 기회를 이용하는 동반자로서 그녀를 관찰한다.
헬렌은 굵기가 다른 커다란 진주들을 일정한 순서로 한 줄에 꿰다. 그러다가 무언가를 잘못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진주들을 올바른 순서로 가지런히 배열할 수 있을까 궁리하느라 정신을 집중한다. 설리번 선생님은 내 이마를 만지고는 세게 힘을 주어 생각하다를 썼다. 나는 그 단어가 내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의 경과를 지칭하는 말임을 즉각 알아챘다. 이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최초의 의식적인 심상이었다. 애니는 모든 사물에 대해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한다. 불이며 웃음, 사랑이며 어둠. 직접 만져서는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헬렌에게 다른 방식으로 또렷이 알려주어야 한다. 헬렌이 로라 브리즈먼보다 훨씬 성공을 거둘 거란 사실이 이미 뚜렷이 드러난다. 그런데도 애니는 스스로 의구심에 가득 차 있다. 내가 이러한 일에 더 적합하다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면, 헬렌한테 바로 내가 있듯이 내게는 한 분의 선생님이 필요해요. 내게 이 아이의 교육을 완수할 힘과 끈기가 있다면 내 인생의 주된 과업은 이 아이의 교육임을 난 알고 있어요. 평범하지 않은 한 사람의 성장 이야기. 나라면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나는 참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새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 앤 설리번 선생님이죠. 저는 사실 앤 설리번 선생님이 워낙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책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앤 설리번 선생님이 처음 헬렌 켈러를 만났을 때 그때 앤 설리번 선생님의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대단한 경력을 가졌던 것도 아니었고요. 엄청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책 내용 중에 기존의 이론적인 체계에 짓눌리지 않고 이론으로 왜곡되지 않은 이러한 시각이 있었기에 헬렌 켈러의 교육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졌다라고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교육은 참 꿈꾸기 어려웠죠. 창의력을 키운다는 게 교과서 한 줄 더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헬렌 켈러가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신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활발히 했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헬렌 켈러가 교육을 받던 시절은 1800년대 후반이었으니까요. 또 지금과는 비교하기조차 힘들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육 환경도 더 많이 바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헬렌 켈러 평전 중에서 앞부분에서 헬렌 켈러가 태어나서 장애를 갖게 되고 망나니처럼 살다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교육을 시작하고 스스로 깨우침을 얻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다음번에는 헬렌 켈러가 스스로를 성장시켜 사회활동을 하는 그 뒷부분의 이야기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